오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이런 특별한 순서는 없애야 되는데,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책 있는 풍경에서 인문학의 번지점프하다 마법. 여보세요? 예, 예, 잘 들려요. 예, 네, 됐습니다. 들립니다. 예, 네. 주제 따뜻한 사람이었던 그대 잘 가시라는 주제로 그 유진함 시인을 추모하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준비하는데, 우리 책통 작가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진도를 나갈 수가, 하나의 시를, 추모시를 받고, 또 준비하면서 시를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버거웠지만, 어제 말고 그 전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인데, 낮잠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낮잠을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잠깐 한 10분 졸았나? 살아가면서 이렇게 졸아본 적도 없었는데 졸았는데 그 무렵 이제 문자가 이제 우리 책 있는 풍경 우리 또 작가들 이렇게 모임 이렇게 김홍중 소설가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유진함 시인께서 친구들과 마곡사 태화산 산행 중 쓰러져서 헬기로 천안 담국대병원으로 이송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천안 담국대병원 응급실 영안실 아직 장례식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오전에 문자했었는데 이 무슨 병고입니까? 슬프고 억울합니다. 라는 단톡이 올라왔어요. 이 문자는 전혀 저희들한테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동의할 수도 없는 문자였죠. 난생 처음 낮에 잠깐 졸아봤는데 그 졸아본 상황이 이런 슬픈 일이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책 있는 풍경 작가 단톡은 멘붕이죠. 모든 분들이 멘붕이고 버겁고 그래 힘듭니다. 지금도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사실 그 빈자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하나씩 커가고 있습니다. 당장 그이는 늘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상의하든지 무슨 부탁을 하든지 단 한 번도 거절할 줄 모르는 시인이었습니다. 참 우리 책 있는 풍경 사람들하고 코드도 맞았고 늘 이렇게 완강하고 부드러운 그 사이에서 저울질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빨리 추억을 하는 시간 올해 책풍 우리 작가 우리 한 5-6분 들어와 계시고 책풍 단톡 우리 회원들 해서 기리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작가들이 이제 오늘을 지나서 좀 저를 울고 밝은 모습으로 생전에 그이가 보여주었던 잔잔한 미소를 머물고자 하지만 오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달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또 지난달에는 또 렉선 새 차를 사서 우리 이제 친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시를 쓰고 하재일 시인하고는 몇 달 동안 같이 차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겠다라고 했었고 그렇게 굉장히 좋아했고 새 차여서 너무 오랜만에 사보는 새 차여서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버겁다 즐겁다 했던 그런 형이었는데 참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오늘 책 있는 풍경 단톡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해체하고 오늘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인원도 줄어들었거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진정성 있게 가자.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무의식이 아닌 의식을 하고 그가 남기고 간 것을 좀 더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뜻으로 제가 저희 책풍 단톡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책 있는 풍경 회원들도 많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몇 분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조금 좀 더 이제 그가 남기고자 하는 뜻을 잘 쫓아서 좀 가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가 남긴 시간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거를 먼저 양력을 좀 보겠습니다. 충남 1961년 5월 13일 날 충남 공주 신풍면 입동마을 갓골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안 북일고등학교 공주사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사곡중학교 공주여중 청량고 정상고 마지막에 공주 마이스코에도 푸르는 아이들과 책 읽고 글 쓰며 늘 국어 선생님으로 살았습니다. 애들한테는 국어 시간에 반드시 시를 읽게 하고 시를 읽는 게 아니고 그 시를 외우게 했습니다. 한 학기에 몇십 편씩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참다운 참교육을 실천했던 그런 선생님이었고 1990년 삶의 문학을 통해서 문학활동을 시작했고 충남 작가회의 회장, 충남 교사문학회장, 정교도 충남지부장 그 많은 이렇게 경력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난 동네에서 고향집에서 1층, 2층 형님네 부부하고 40년 이상을 소를 키우는 형님 부부와 수십 년을 위층 아래층에 살면서 시인의 표현대로 어우렁도우렁 살면서 풀과 나무를 벗삼아 가끔 소똥을 치우기도 했다라고 그런 늘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남긴 작품으로 2001년 내 몸의 봄, 내일을 여는 책에서 나왔고 2016년에 밥꽃, 2019년 마실 가는 길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정록 시인께서 추모시를 저희한테 먼저 보내왔습니다. 그가 겨울잠에 들어갔다. 이정록. 어리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어리 외출하면 만년 전 어느 마른 풀밭에 누운 뱀 껍질처럼 고요하다. 오각형의 흐릿한 창이 온몸을 덮는다. 뱀 껍질 속에 누운 방아개비처럼 무릎과 수염을 세우고 숨을 들이마신다. 한없이 가여운 가위 눌린 잘 구운 김을 찢어 쌓아 올리는 것 같다. 척추가 탱자나무 가시가 되어 김 한가운데를 찌른다. 방아개비가 어떻게 몸을 부풀려 뱀 껍질을 채울까? 골목은 몸 안에 작은 허공마저 파먹는다. 어슴이 밀려오는 몸이 서서히 차오른다. 어둠을 외출했던 고깃덩어리 같다. 부스스 일어나 라면을 끓인다. 라면 한 가닥 한 가닥이 식도를 만들고 창자가 된다. 태초에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 때 라면 국물을 쓰지 않았을까? 어둠 저쪽 소파에도 빈 뱀 껍질이 하나 있다. 갱신 기간이 지난 뱀 껍질들. 겨울잠 들어간 그를 생각하며 술을 붓는다. 뱀술 속 뱀은 몸을 반듯하게 세운다. 막 겨울잠을 드던 그가 자신의 전부라며 원기소 두 알을 준다. 라면으로도 절대 만들 수 없는 눈이다. 눈알이 생기자 드디어 눈물이 흐른다. 술이 싱거워진다. 그가 준 두 눈에 힘을 주고 어를 불러들인다. 시인의 눈이다. 탱자 가시가 척수 촉촉한 펜촉이 된다. 라는 추모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책 읽는 풍경, 지혜씨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볼래요? 다음에 이제 우리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지혜씨.
소리 좀만 켜줘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면 한제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이면 간다.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러나 눈 감으라 잊지 못할 그 사랑은 저 무지개 타오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자유를 만나 온당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지붕과 우산과 나무그늘은 어쩌면 한 통속이다. 구부린다는 것은 굴복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품는다는 것이다. 숟가락에 구부러진 밥을 사람을 품는다. 뻣뻣한 젓가락은 손가락이 대신 구부러져야 한다. 구부러진 나무 뿌리가 흙을 품고 나아가는 동안 가지는 수없이 스스로를 구부려가며 열매를 기른다. 그 사이에 슬쩍 새들도 깃든다. 어쩌다 점심 무렵 마을 회관에 가보면 평생 자식이거나 곡식들 품느라 바싹 구부러진 녹슨 호미와 잎 빠진 낫 같은 이들 오그룩을 모여있다. 오늘 아침까지 구부러진 호미 한 자루로 살에 긴 콩밭 2벌 김 마치고 나온 94 남용 할머니의 90도 허리가 싱싱하다. 기도를 하거나 사랑하는 일도 실은 누군가에게 나를 살짝 구부리는 일일 것이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장 옆에 있는 것 같은 유진남 시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유진남 시인의 시를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책사 회원이신 염성현 선생님께서 집으로 가는 길 이런 시를 밥버에 나오는 책입니다.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 선생님. 제가 낭송할 시는 네. 유진남 시인의 밥꽃이라는 시집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미소 짓고 계실 시인께 이 시를 바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유진남. 집에 오는 길에 개미 한 마리를 만났다. 제 몸통보다도 큰 먹이를 머리에 이고 어디론가를 향해 정신없이 가고 있었다. 저희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져 가만 개미들을 따라가 본다. 이끼 낀 오르막길도 가랑잎 숲길도 흙더미에 묻힌 쓰레바짝과 돌무더기도 해병대 병사처럼 거침없이 뚫고 간다. 내 발로 20발짝도 더 됨직한 길을 철인 3종 경기 선수처럼 달리더니만 내 걸음마저 조금 지쳐갈 무렵 방공호처럼 생긴 굴 앞에 우뚝 멈추더니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는 이내 쑥 들어간다.
휴 하고 내 입이 먼저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저 개미집에도 거실도 좀 있고 푹신한 소파도 하나 있었으면 싶었다. 저는 이 시에서 집을 찾아가는 개미를 바라보는 시인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인의 집의 주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부재 중이십니다. 시인을 다시 뵐 수 없는 슬픔과 더 이상 시인의 아름다운 시를 만날 수 없음이 내 가슴을 후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책 읽는 풍경, 우리 책사 회원 중에서도 너무나 책 읽는 풍경 아껴주시는 염성현 선생님의 낭송이 있었습니다. 유신암 시인께서는 이렇게 소소한 것, 작은 미물까지도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미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험난한 먼 거리를 자신의 몸통보다도 더 큰 것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죠. 사람이 사는 것도 결국 먹고 사는 건데, 그리고 덤으로 얼마간의 여유와 즐거움이 있다면 저렇게서 얼마나 다행인데, 그리 쉽지 않은 세상이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각자 일터에서 굉장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인은 우리가 이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 나만의 안식처에서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땀을 들이고 숨을 고르기를 바라는 유진암 시인의 마음이 담긴 집으로 가는 시였습니다. 집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혜씨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우리 유진암 시인께서 2015년도 책이 있는 풍경 3번째 콘서트를 기리면서 저한테 보내왔던 시입니다. 풍경이 오는 길목. 늘 유진암 시인께서는 어떤 주제를, 어떤 말을 가지고 제가 축제로 원래부터 부여를 하면 이렇게 거침없이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좀 써 형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써놓으라고 보내온 겁니다. 풍경이 오는 길목. 책이 있는 풍경 3번째 콘서트를 기리며 유진암. 깊은 상처가 암으로 꽃으로 핀다. 저 하늘 가득히 반짝이는 별들이 깊고 먼 어둠의 바다 건너왔듯이 그대라는 나무도 그렇게 일렁이며 시시때때로 휘청하고 흔들리며 발길 더듬어 옛까지 흘러왔으리. 별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나무여 수많은 낮잠을 눈물려 식혀내느라 그대 속 붉은 옹이로 가득하리. 제 몸에 넘치는 향기 어쩌지 못해 수많은 서양 가슴으로 안고 흐르는 상머섬 같은 편백나무의 사랑이여. 기러기 때 고요히 하늘을 나는 밤 모닥불가에 고구마처럼 둘러앉아 이슬처럼 맑은 그대 꿈에 젖느니 라는 시를 보내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책이 있는 풍경 작가 제일 큰 누이이신 시인 우남정 시인께서 유진암 시인을 그리며 주제는 시 속에 숨은 유진암 시인을 추억하다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우남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좋은 일로 만나면 좋은데 이렇게 유진암 시인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좀 한편 마음으로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운 마음이 많고 그러네요. 어제 그저께였던가요? 카톡을 보는데 갑자기 유진암에서부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면서 내 꿈인가? 뭐가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어보니까 유진남 시인의 장녀 한이가 장례 감사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이제 류진남 시인의 전본을 지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또 조그맣게는 책풍에 새로운 방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있던 방에서 모두 나가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나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기 하면은 류진남 시인 혼자 남을 것만 같은 그런 그 느낌 때문에 선뜻 나가기를 못 눌렀습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의 자리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참 이 나이에 비해서 느끼기 힘든 그런 마음인데 굉장히 그 자리가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 시인하고 처음 만난 것은 2014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지리산에 그 달궁이라고 하는 달궁 계곡이 있습니다. 피아골에서도 더 들어가는 그 계곡에서 1월달 한겨울에 태풍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김포에서 300km가 넘는 그 길을 찾아갔었죠. 거기서 우리 책풍 식구들을 저는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때 류진남 시인도 처음 만났어요. 그때 류진남 시인은 참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지녔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많은 배려심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이제 류진남 시인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는 영영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는 류진남 시인의 시집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류 시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시집을 통해서 시집에서 그의 채취와 그의 생각과 그의 눈길, 그 섬세한 마음 이런 것들을 그 시집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읽다가 덮어두었다가 또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또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읽어보고 그러면서 지난 날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사실 시인들은 좀 예민한 그런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들끼리는 사실 조금 그의 시를 읽으면서 약간 견제도 하면서 나름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처음에 류 시인이 제가 첫 시집을 냈을 때 제 시에 포스가 있다고 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시가 뭐 어깨에 힘을 줬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뭐 제 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문단에는 2000년대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들, 뭐라 그럴까, 낯설게 하기 위해서 표현 기교적인 면에서도 낯설게 하기라든가 내면의 흐름을 표현하는 이런 그 난해한 시, 헬체시 뭐 이런 시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진남 시인의 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싱겁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 문단의 어떤 일시적인 시류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세계를 펼쳐간 그 유진남 시인만의 특별함이 이 시집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진남 시인의 시가
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진정성입니다. 쉽게 읽히는 것 같지만 읽고 나면은 마음속에 잔잔하게 파문져 오는 그런 울림이 있어요. 벚꽃에 나오는 등이라든가 뒤를 본다는 말, 그 다음에 마실 가는 길에서 나오는 19금 활명수라든가 물든다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의 시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거기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육화시킨 어떤 달관의 경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죠. 그의 시 속에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시인의 면모와 그 예민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꽃과 벌레, 나무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시인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유진남 시인의 시를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유진남 시인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생각해보면 유진남의 시가 곧 시인인 것이지요. 그의 삶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둡지 않게 시류를 쫓아서 영혼이 없는 상상이나 관념을 끄적거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삶 자체가 시가 되어서 독자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깊이와 진정성을 획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유진남 시인의 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삶이 곧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또 한 번 그것을 가슴 깊이 절실하게 느꼈어요. 유진남, 마침 제가 도착했을 때 유진남 시인의 그 추도식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18일 날 유 시인의 소식을 접한 것이 3시와 4시쯤이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시간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인데 만 하루 뒤인 19일 날 4시에 추도식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빈소에 빼곡하게 차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참가단체가 전교조, 공구지회, 전교조, 충남지회 등등해서 13개의 단체들에서 모두 합동으로 모여서 추도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네, 이거 잠깐만 가져. 그걸 보면서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가슴 깊이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교육자였고 교육운동가였고 시인이었고 시민운동가였고 그리고 고향을 지키는 농민이었어요. 그의 시에도 다시 금강에게 4.3을 부르는 법, 북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시들에서 류진남 시인의 역사의식과 사회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의 시 억새꽃이나 빠른 슬픔 등에는 그가 고향집에서 형과 같이 살면서 소똥도 치우고 농민 공동체를 꾸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남 시인은 그냥 입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얻어낸 본인이 땀 흘려서 얻어낸 그것만을 시로 형상화한 그 삶 자체가 시인, 그런 시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도식 마지막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 불렀는데요.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한평생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간 사람의 삶에 정말 숙연함과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왜 떠난 다음에 그렇게 그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왜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줌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의 시는 따뜻하고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삶의 고단함과 슬픔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시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을 굳건하게 버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강인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외유의 강, 장미와 칼, 그런 것들이 지니고 있는 빛나는 정신이 이 시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기교도 수식도 없는 담백하고 견고한 그리고 더없이 서정적이고 순수한 그런 그 감성이 가슴을 적시는데요. 두고두고 이 류진남의 시를 통해서 우리 옆에 류진남 시인이 언제까지 남아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보낸 이 슬픔이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잊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책봉 제일 큰 누이로서 늘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선사했는데, 이번에 저희 모두가 아픔이 크고 버겁지만 특히 누이로서 굉장히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책봉 하면 우리 여기 보니까 정경량 형님 들어와 계시는데, 좀 우리 책봉 제일 큰 형님, 우리 모건대 교수였던 정경량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지혜씨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정 교수님과 연결 안 돼요? 지혜씨? 말씀하세요, 정경남 교수님. 말씀하셔도 돼요. 아, 네. 네. 이렇게 줌에 처음 참석해봐서 좀 어색한 감이 있는데요. 우리 유진남 시인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해서 모두가 아주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좀 얘기해도 이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아, 네.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유진남 시인 추모하는 자리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서 저도 가슴이 아주 뭉클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 또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사실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이제 자리를 뜨게 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가,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유진남 시인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영향을 던져주고 가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우남정 누이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다 와 닿고요. 우리가 그 유진남 시인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시와 더불어서 오래 추억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유진남 시인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펼쳐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아주 깊이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추모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요. 늘 우리 마음속에 류진남 시인이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걸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도 한 1년 넘게 해보니까 저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버겁지만 그래도 오늘 NG 안 나고 다들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용기 시인께서 추모시를 또 보내오셨습니다. 아픔 다돌거릴 게 없어라는 건데, 마지막에 보면 자두꽃 피는 봄을 질경이 민들레 제갈거리는 시간을 다시는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디서 이 아픔을 다독거려야 하는가요? 라는 그림에 대해서 정용기 시인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사실 준비하기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와의 추억, 그와 그 시를 느꼈을 때 아까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참 시를 보고 그분의 사진을 볼 때 참 눈물이 앞을 가려서 다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책풍을 벗어나서 드라이브하고 다 돌아가다니도 하고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많은 분들이 기꺼이 글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굉장히 많은 또 근무 시간에도 좀을 내서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인문학 정신을 깃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인 교수님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책풍에 오늘 못 들어올 거라고 했었는데 최고 고급 독자 있으세요? 고급 독자이면서 우리 책풍 작가들 같이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경, 인천의 모경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 환경 엔지니어 있고요. 모경이라고 합니다. 유진남 시인이랑은 여기 하재일 시인도 들어와 있지만 인문학 스콜레라는 인문학 밴드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스콜레 밴드 모임에서 여러 번 만났고요. 또 인문학 스콜레를 통해서 우리 책에 있는 풍경 박영진 대표도 알게 되고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죠. 이제 유진남 시인이랑 같이 어울리고 술을 마시고 하면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유진남 시인이 워낙 따뜻하고 따뜻한 것뿐이 아니고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먼저 다가서고 했던 그런 분이셨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유진남 시인의 결국은 이제 마지막 시집이 됐지만 마실 가는 길에 뒤라는 시가 있는데 정말 그 뒤 같은 분이셨어요. 앞서서 실천적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 앞에 먼저 다가서고 하지만 그 든든한 뒤 같은 분이셨죠. 그 형이랑 이제 유진남 시인이랑 술을 마시거나 하면 즉석에서 시를 짓거나 해서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또 야 그거 좋다. 그거 내가 시로 써도 돼? 네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들도 있고 참 누구나 다 똑같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한동안 뭐 일주일 열흘 동안 아주 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오옥자 시인께서 시를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또 배운다고 하셨지만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시를 아무리 필사를 해도 저는 시인의 삶이 더 중요하고 그 삶을 따라서 베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괜찮으시다면
그 마실 가는 길 맨 마지막에 있는 시가 기울인다는 것인데요. 짧은 시인데 사실은 이 시가 시집에 실리기 전에 아마 그 퇴고하기 전에 저한테 보내줬던 초고가 있는데 저는 이 초고가 더 와닿아요. 제가 시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8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울인다는 것, 유진남. 너도 나도 제각기 한낱 외로운 술병이거니 가만히 기울여서 나를 따르는 방법 말고 대체 무슨 수로 섬 같은 그대에게 단 한 뼘이라도 건너갈 수 있으랴.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한 것처럼 유진남 시인의 그 따뜻함과 다가서는 삶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기울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남 시인께서 마실 가는 길 마지막 기울인다는 것을 왜 마지막에 넣었는지 모경 선생님의 얘기가 또 와닿습니다. 이 시를 발표할 때는 한 발자국이라고 했죠. 근데 모경 선생님한테 초고를 줬을 때는 한 뼘이라고 했었네요. 네. 어쩌면 한 뼘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 뼘, 한 발자국. 그대에게 건너갈 수 있으리. 그 한 뼘과 한 발자국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 건지 그걸 지켜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시인도 참 버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미진 우리 책풍 색사 회원님께서 또 우리 유진남 시인의 시 낭송을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이민호 선생님 먼저 할게요. 이민호 선생님의 여기는 이제 그 억새꽃이라는 다른 시가 있는데 그 다른 시를 좀 다르게 책 읽는 풍경 이렇게 책풍 콘서트에 또 보내왔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영상 아까 8분 20초짜리 멋지게 거의 한 5일 동안을 열심히 만들어주는 우리 책사 회원 우리 이민호 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이번 일을 겪고 또 선생님에 대한 추모 영상을 만들면서 시집도 더 보게 되고 좋은 또 공부 깨달음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일단 전합니다. 예, 선배 류진남이 후배 박영진에게 쓴 시입니다. 2017년 가을에 억새꽃이라는 제목으로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책풍 머슴으로 억척스럽게 때로는 여리게 때로는 외롭게 살아가는 후배 박영진을 억새꽃에 비유해서 쓴 유진남 선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억새꽃, 책풍 머슴 박영진에게 유진남. 가을로 가는 언덕에 오독하니 앉아서 저녁 노을이나 강아지처럼 데리고 놀다가 제 눈물에 겨워 하얗게 사이어 가는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카락 위에는 가을에 부서져 내린 별똥별이나 매달고 흔들흔들 한 세월 바람결에 나부끼는 그래, 가만히 그 곁에 서 있노라면 아무나 높아지고 깊어지고 쓸쓸해져 덩달아 가을 햇살처럼 싱그러워지는 참 억세고 여려터진 한 줄기 텅 빈 억새꽃이었다가 산마루 사이 허이허이 둥근 달 떠오르면
시름도 소름도 기쁨도 함성도 다 부려놓고 꺼이꺼이 밤하늘로 날아가는 외로운 기러기여.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후배 박영진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억새꽃에 비유하신 것 같고, 저녁 노을을 강아지처럼 데리고 놀고 별똥별이 부스스하게 머리에 매달려 바람결에 나부껴도 그런 모습으로 좀 촌스럽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항상 싱싱하고 맑은 향기가 나고 때로는 내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쓸쓸해짐을 느끼는 후배. 억세지만 여리고 혹은 텅 비어있는 실속 없는 억새꽃 같은 사람. 산마루 둥근 달에 마음을 비운 후에 또다시 애써 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기러기 비유에서 쓴 시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시인의 선배님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시를 잘 몰랐는데 또 이번 기회에 선생님의 시들을 좀 보면서 시를 더 가깝게 하게 됐고, 좀 외람되지만 저도 교사로서 좀 닮고 싶은 선생님이었고, 제가 앞으로 저도 시와 더 가까이 해서 시를 쓴다면 선생님 같은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풍이 좀 닮고 싶은 시풍이라 좀 외람되지만 제가 못다한 그런 시와 그런 노래의 삶을 제가 좀 더 선생님 목까지 더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설 잘 하시네요. 감사하고요. 다음은, 모두가 힘들고 버겁겠지만, 1981년도 공주사대 국어과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늘 함께 했던 동무이자 친구였던, 이번에 이걸 줌을 준비하면서 우리 책사 회원들이, 그때 12월 달에 우리 하재일 시인 초청 우리 줌으로 강의했을 때, 불현듯 유진남 시인께서 들어와서 굉장히 좀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많이 새롭게 난다고, 그것이 막 슬프게 다가온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구보다도 참 버거울 우리 하재일 시인 형, 예, 유진남 씨 그리며 네 번째 내 친구 유진남,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책풍 가족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네. 처음에 우남정 시인께서 전반적으로 시와 유진남의 시와 시인 유진남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아주 준비가 잘 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친구 유진남과의 인연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게는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시인 유진남을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1982년에 만났으니까요. 그때 만나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됐고, 그 80년대 초에 저희가 다니던 대학 시절은 굉장히 어두운 암흑기였죠.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고, 이제 광주 민주항쟁이 막 끝난 그런 직후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던 대학 내에도, 늘 정보과 형사들이, 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이제 한 것은 공주 서범대학 다닐 때 국어교육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그것도 도서관 앞에서 처음으로 그때 말로 데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사실 그때 생각을 하면은 등대지기 노래 한 곡 부르고 이제 출동한 경찰들에서 다 잡혀가고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 도서관 앞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과 같은 학생 중에 1명은 제적당하고 4명은 1년 무기정학. 그래서 강제 징집돼 가지고 가고 여학생들은 이제
집으로 가고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우울한 상황을 겪으면서 대학생활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81학번 국어과 우리 동기생들에 대한 그런 정은 굉장히 애틋합니다. 애틋하고 그 어떤 절망의 시기였죠. 절망의 시기였고 어둡고 뭐 낭만과 자유스럽고 낭만스럽고 무슨 뭐 미팅을 하고 그런 자유분방한 대학 생활이 아니었고 늘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유행가 한 구절도 부르지 않고 제가 졸업한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우울한 노래 무슨 뭐 그런 노래 부르고 사회과학 서적 몰래 숨어서 보고 그리고 그 정중 시라든지 백석 시 같은 거는 그 옛날에 철필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보면은 가리방 긁은 그 시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제 텍스트를 삼아가지고 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진남 시인과 그 유진남 시인은 굉장히 점잖고 약간 모험생적인 면이 많고요. 저는 또 그때 더 바깥으로 좀 돌았거든요. 학교 생활을 잘 안 하고 그러는 관계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겪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멀리 이제 충청남도를 떠나서 경기도로 가게 됐고 우리 유진남 씨는 고향 근처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남게 됐죠. 유진남 시인과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좀 오랫동안 간극이 있었는데 제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 쪽에 있는 동기생들과 모임을 안 했고 저희가 졸업할 때 4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44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 친구로 이렇게 졸업생 중에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둔 친구들 말고 44명 졸업할 때 지금까지 계속 만나는 친구는 딱 유진남 시인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유진남 시인이 저한테 그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떠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잘해준 친구였는데 저는 사실 그때 있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제 명예퇴직으로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2014년도 11월 달에 인문학 스콜레라는 이제 시를 전파하는 그런 밴드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밴드를 만들 때 주축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그리고 공주, 그리고 전주 고창, 그리고 영남 쪽은 부산 쪽. 이렇게가 우리 밴드에 한 3,800명, 4,000명 정도 그 당시 회원이 됐는데 그 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양시, 공주, 전주, 고창, 부산. 이렇게 축이 되는데 인천. 인천은 몇 명 안 되죠, 사실은. 모경이 계시니까 뭐. 근데 유진남 시인은 항상 보면은 아까도 이제 누구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막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배려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성품이 온화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만나는 주로 우리 친구들 중에는 글 쓰는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평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단합이 좀 안 됩니다. 개성이 뚜렷하고 제가 이걸 좀 비유적으로 극단적인 비유를 얘기하면은 빈대 서말 뭐 약간 막 서로 각자 자기 길로만 이제 가고 개성이 하니까 술자리 같은 데서 이제 다투기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친구들이 대학 동기생들이 몇 명 모이면은 지금 거기서도 약간 불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제가 누구 자연인 누구를 대기는 뭔데 아직도 그런 불화하고 이렇게 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꼭 유진남 시인이 오면은 그거를 어떤 그 친구들 모임에서 중화작용을 하는 거죠. 항상 중간에 이렇게 그 역할을 잘하고 친구를 항상 두둔하고. 근데 어느 좌석에 가도 유진남 시인은 남을 험담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설사 내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건 아니다.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그리고 이러하는 게 있다 하면서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우리가 참 배울 점이죠. 우리는 이제 보면은 워낙 우리가 어떤 경쟁 속에 자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 이야기를 할 때 남을 이제 많이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냥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유전남 시인은 그런 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도 많이 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성품에 그리고 이렇게 잘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뒤에서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친구로서 유전남 시인을 생각할 때 굉장히 그런 면이 안타깝고 지나고 보니 사실은 저는 그 유전남 시인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어떤 제가 또 불평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저한테 한 번도 어떤 그런 이렇게 자기 어떤 불만족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가 인간의 죽음 중에 가장 부조리한 죽음이 교통사고로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차라리 병에 걸리면은 1년 뒤에 죽는다, 2년 뒤에 죽는다, 아니면 6개월 뒤에 죽는다. 이런 어떤 시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지금 유전남 시인처럼 이렇게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귀천하게 되면은 그거를 미처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조리한 죽음을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과연 이게 이제 이 유전남의 죽음을 통하여 과연 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근데 과거에 우리가 책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현대인은 죽음을 망각하고 산다. 고향을 상실하고 살고 그리고 죽음을 망각하고 산다. 사실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뚜렷이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죠. 막 살 수가 없죠. 죽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만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이게 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와 가족과 공동체를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끄럽고 그리고 이 도시 문명 그리고 어떤 굉장히 심한 경쟁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이런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게 젖어들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것만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 17일 그런 비보를 받고 그리고 18일 그의 장례식에 가서 또 19일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건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것이 마치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은 소몽 아주 작은 꿈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80 긴 평생은 대몽 큰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차차 앞으로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뭔가 또 해답을 주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유전남의 어떤 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시행일치 같아요. 시와 그 삶이 그대로 일치가 된. 때로는 우리 문인들을 보면은 제가 보면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글을 좀 쓰고 시를 쓰는 시인이지만 굉장히 문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괜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리부동하고 그리고 너무나 공명심이 많고 오히려 더 세속인들보다도 권력을 따르고 쫓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유전남 시인이야말로
어떤 시와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도 정말 좀 더 진실되고 좀 뭐랄까요?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 멍하니 허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유진함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많은 얘기들을 했고 내가 그의 어떤 마음속 저도 이제 많이 그 치민이 돼 있겠지만 그 친구의 어떤 것들이 제 생활과 제 가슴속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랑 이제 뭐 이런 여행도 좀 다녔고 제 고향에도 왔었고 유진함 그 친구네 집에도 갔었고 또 가끔 가다가 제가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일산에도 많이 왔습니다. 혼자도 왔었고 또 다른 친구들 서너 명 모일 때도 꼭 같이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자리가 불편하고 그 친구가 오면은 웃음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늘 훈훈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과연 그런 역할을 그런 중화작용을 해줄 수 있는 어느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는 거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그는 떠났지만 우리가 이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어떤 삶의 유산, 문학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그를 조금이라도 담는 거죠. 정말 그가 진실되게 살았고 소박하게 살았고 그리고 기교주의가 없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또 우리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교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종국에는 그 기교라는 것은 결국은 절망을 낳게 돼 있잖아요. 1930년대 이상이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기교는 절망을 낳고 절망은 다시 기교를 낳는다. 저는 그 말을 가끔 되뇌이는데 이제 좀 더 우리는 모든 삶의 기교를 버리고 좀 더 자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물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또 떠나서 이제 각자 이제 별의 먼지로 돌아가는 건데 이번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누구보다 힘들었을 하재일 시인님께서 그가 남겨줬던 시행일치 이게 눈에 머뭅니다. 귀에 어그른거리는데 우리도 우리 삶이 조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유진함 시인께서 우리한테 남겨주고자 한 그가 못다했던 것을 좀 더 일치라는 행동을 통해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우리 유진함 시인께서 쓴 시 한번 또 낭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진 우리 책풍 색사 회원께서 시 낭송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과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책풍을 통해서 만나는 시인은 뭐랄까 늘 그 올곧음과 따뜻한 마음이 글이나 이런 거에서 전해지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신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며칠 시를 읽다 보니까 시에 배어있는 시인의 그 아름답고 따뜻한 시선이 새삼 가슴에 와닿아서 먹먹해졌습니다. 시집 밥곳에 있는 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길에게 길을 묻다. 산쪽 오솔길로 떠나간 머세개. 류진남. 마당가 감나무 잎 툭툭 지던 날
마을과 집 쪽으로 난 길 버리고 산쪽 오솔길로 훌훌 떠나간 벗이여. 길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수만 그릇의 밥이 지나가며 생긴 내 몸에 난 길 망연히 바라보네. 쉰 넘으면 출가가 당연한 나라도 있다지만 이제 머지않은 날 저 석양 몸에 깃들면 자네가 걸을 고즈넉한 오르막길도 울타리 안쪽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며 소꿉놀이 같은 살림에 묻힌 나의 길도 신압으로 어둠에 잠겨가리. 벗이여, 그대 애써 걸어가려는 길이 종래는 마을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임을 자네가 아마 모를 리야 없겠지만 쌀밥 같은 눈, 소복이 내리는 날 쌀이 빗자국 곱게 난 집 지나게 되거들랑 곡차 한 잔 하시러 꼭 들르시게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곡차 한 잔 꼭 들려주세요. 쌀밥 같은 눈, 소복 내리는 날, 쌀입이 자꾸 곱게 난 집 지나게 되거들랑 곡차 한 잔 하시러 꼭 들르시게나. 다음 유재남 시인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시를 남겼지만 산문은 사실 없었는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그 나눔에 대한 글을 이렇게 기고를 할 일이 있어서 나 하재일 시인, 유재남 시인 이렇게 하나씩 기고합시다 했었는데 제 거하고 하재일 시인 것은 이렇게 기고를 했었던데 약간의 이제 그 유재남 시인께서는 좀 다른 주제를 주셔서 이렇게 못했었어요. 못했는데 그가 쓴 산문을 저희는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었고 읽었었는데 오늘 그의 산문이 그의 사상과 그의 추구하는 바, 그가 굉장히 세상을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나눔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촌지의 추억과 나눔에 대하여. 유진남 시인 교사. 교사 초년 시절이 일이다. 시골 중학교에 있다가 연한이 차서 시내 모 중학교로 옮겨갔을 무렵 스승의 날 며칠 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수업에서 돌아와 보니 학부모 한 분이 다녀가셨다고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불현듯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니나 다를까 책상 서랍 속에 하얀 봉투가 얌전히 들어앉아 있었다. 속을 열어보니 파르르한 배춧잎 5장이 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다. 교사 생활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역시 시내 학교는 다르구나. 어찌 하나 고민하다가 성의는 고맙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간단한 메모와 함께 부반장이었던 아이 편에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책상 속에는 다시 흰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액수가 2배로 띄어 있었다. 허참, 촌지 거절의 이유를 혹시 액수 부족으로 읽었단 말인가? 그래 다시 이번에는 왜 받을 수 없는지 시시콜콜 긴 내용의 편지를 써서 또 집으로 보냈다. 수업하기에도 바쁜데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런데 육성의 부회장이기도 했던 그 학부모가 다시 2배의 돈을 들고 찾아왔다. 한 번만 더 돌려보내면 아예 한 달치 봉급도 주실 판이었다. 상담실에 마주 앉아 나는 전교자 교사이고 촌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동자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 겪은 탓일까? 자칫하면 싸움이라도 일어날 판이었다. 순간 머릿속에 반짝반짝 별이 떴다. 그럼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뒤 학급을 위해 써도 되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러자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선생님 맘대로 하란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른바 촌지라는 나눔의 혜택을 처음 잊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스승의 날이 지나자 몇 개의 봉투가 책상 서랍 속으로 날라들었고 심지어 속옷 상자 속에 숨어 있기도 했다. 학부모 회의가 열렸을 때 아예 촌지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다. 촌지를 주시면 고맙게 잘 받겠다. 다만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고아원에 방문하여 쓰려고 한다고. 혹시 앞으로도 더 도와줄 분이 계시면 그때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무렵 반 아이들과 학용품 등의 선물을 마련해 고아원 방문 행사를 가졌다. 아이들은 물론 나로서도 첫 나눔의 실천이었다. 그 이후 그 학교를 떠날 때까지 그렇게 매년 고아원 행사를 방문하며 행사를 가짐으로써 촌지의 공포와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요즘에야 이른바 김영란법에 의해 촌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제 아이들이 학부모로부터 바카스 한 병, 꽃 한 송이 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되는 시절이 되었다.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삭막해진 것 같아 격세지감을 느낀다. 내 자식 잘 봐달라는 의미의 촌지는 당연히 뇌물로서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과연 뇌물이 아닌 순수한 의미의 선물은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 뇌물로서의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자선 혹은 기부 행위를 통한 주고받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은 감사의 부채를 안게 된다. 선행을 베푼 자에게 선행의 모습과 자부심이 남지만 선행을 받은 자의 이익과 자존감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고 만다. 고귀한 행위에 대한 기억에는 즐거움이 많지만 받은 이익에 대한 기억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에 이른바 자선과 기부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 산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기부는 세금을 잘 내는 일이라고 믿는다. 한 개인과 기업이 획득하고 향유하는 재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노동에서 비롯되고 어떤 사람들의 헌신 혹은 희생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석지기 부자의 부는 어쩌면 수많은 소장농들의 눈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사회복지재단을 앞세워 생색을 내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실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돈을 벌어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도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의 기분은 훌륭하다. 그러나 애초부터 한 국가의 부가 그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더 이상의 기부나 자선이 필요 없는 사회보다는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30년 전에 비해 교사는 이제 가난한 봉급쟁이도 촌재를 건네고 싶은 존재도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지하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자란 사람이다. 이른바 홀벌이 교사로서 겁도 없이 아이들을 셋이나 낳은 탓이라 변명해보지만 변변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나는 10여 년부터 소득의 11조를 사회에 되돌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몇 곳과 각종 사회운동단체, 군소 언론사 돕기 등 여러 곳에 함께하고 있다. 제 집 살림도 변변치 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칫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못할 수 있기에 질끈 마음을 다잡으며 나아가고 있다. 일부의 활동은 안 해도 알지만 다달이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면 어쩌면 바가지 단단히 긁힐지도 모른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누리는 것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빚지고 있는 것이라고 젊은 날에 가졌던 생각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유치환 시인의 시 행복의 첫 구절에 나오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원리에 관한 말이지만 내 재물과 내 재능을 덜어내서 그 누군가의 아픔과 불행을 덜어낼 수 있다면 그 일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이자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이 땅에 너무 많이 가져서 불행한 자들의 오만과 갑질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기부와 나눔이란 우리 사회와 내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한 걸음 발길을 보태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일도 한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햇살이 골고루 비쳐서 모든 공동체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한 줌 햇살 같은 자금을 보태는 일이야말로 더욱 소중한 일이 되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그 따사로운 사랑과 나눔의 강물이 바다 밑으로 그리고 휴전선 너머로도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 것인가. 이 짧은 산문에서 유재남 시인의 삶을, 우리는 올곧은 삶을 그대로 여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참 그 공간이지만 이렇게 한 줌 햇살 같은 자금을 보내는 일, 소중한 일이 되듯이 우리 세상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따뜻하게 살아가지고 세상이 만드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그는 이렇게 실제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그의 사랑을 좀 많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구절 잊지 마시고 그가 남긴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조금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모시를 또 보내왔습니다. 강병철 시인께서 보내왔는데 동지여 설국의 새에 떠나는 유진남 선생을 하늘로 보내며 라는 시입니다. 동지여 편히 가세요. 새도록 내리는 저 눈발들 앞이 안 보이게 쏟아지니 보낼 수 없어요. 고무신 감추는 심약한 순정들 매몰차게 뿌리쳐야 발걸음 가벼워진다면 일생의 문 편하게 닫으셔요 동지여. 당신의 평생 동창생 밥꽃처럼 영원히 저 포근한 저 안에 아름다운 자작나무 두 딸과 미륵 같은 아들 잠든 커튼 자락 가끔씩 펼쳐주세요. 눈꼬리 열다가 빙긋빙긋 웃어도 보세요. 동지여 운명적 신의 한 수 교단의 저럭 삐꽁 청춘들 억새꽃 벌판에서 야생처럼 함부로 몸 던지던 질풍노도들 고분 손으로 유리창 두들기면 춥지 따뜻한 아랫목 내주던 시인 선생님 그리고 동지여 단 한 번도 놓칠 수 없던 이 나라 민주주의의 참교육 통일과 밥과 사랑 스크럼의 어깨에 걸다가 지쳐 때로 모래성으로 잦아지며 상처난 버들길이 모나고 지난 독설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웃음으로 다독거리던 동지여 이제 흩어진 술상을 누가 치워주나요? 동병철 시인께서 또 추모시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몇 개 더 추모시도 있고 한데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우리는 아까 우옥자 시인께서 말씀했죠. 개가 죽으면 정승집에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죠. 근데 되게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문상객을 본 적은 저는 없었습니다. 참 특별했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달려왔던 그런 문인을 지냈던 장례식 그리고 장례 안장을 할 때 꽃상여를 타고 가는 장지를 끝없이 이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줄은 끝없이 이어졌던 것을 압니다. 유진남 시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신전심 모두들 그의 삶을 존경을 했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의 슬픔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책 있는 풍경을 두고서도 올해 많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빈자를 누가 해야 될지 사실 암담합니다. 그는 모든 마지막에 글을 손봤던 편집과 교정의 우리나라 최고의 달인 권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한글을 사랑했고 글을 사랑했는지 아들 이름도 류한글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 빈자는 크겠지만 그곳을 대체 불가인 유진남 시인을 이제 우리 가슴속에 붓고 이제 오늘부로 우리는 슬픔을 좀 가다듬고 그가 못다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아주 가늘하게 좀 태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유진남 시인의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여기 오늘 25분 모였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각자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책사 회원들이건 또 책사 회원이 아니고 여기 들어오셨던 분이건 한마디씩
이송민 선생님, 우리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어김없이 뵀었는데, 그러면서 늘 우리 강촌 사람들 노래가 없으면 북콘서트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책풍에서는 정경련 교수, 이쪽에서는 강촌 사람들, 우리 남편이 또 그 멤버이시기도 한데,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저희 지금 고창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 목포가 아니고, 예. 네. 저희 그래도 류진남 시인 제가 책을 다른 분들 것은 별로 몰랐는데 그 밥꽃이라는 그 시집을 그때 사인을 받으면서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여기 고창에는 안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제 들으면서 진짜 따뜻하신 그런 시인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늘 그 책풍에서 저희 그 책 읽는 풍경 콘서트 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계셨던 시인으로 또 늘 나오셔가지고 시 낭송해 주셨던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촌장님 너무 슬퍼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아 쌤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송민 선생님 남편분께서 그 강촌 사람들 4분 중에 한 분인 그 안경 쓰고 자칭 잘생겼다고 하는 문경한 우리 지금 교감 선생님이신데, 네, 그분 남편분이 목포에 계시다가 우리 고수의 조그만 땅을 농막에서 좀 휴가 잡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나눠주시죠. 없으시면 마실 가는 길 마지막 마실 가는 길에 유진현 시인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가을 갓골에서 쓴 건데, 유진남 시인의 말, 마실 가는 길에서 따뜻한 손길이 좋다. 따뜻한 가슴이 좋다. 눈길 따뜻한 사람이 좋다. 괜찮아? 괜찮아. 시린 등 토닥여주는 봄 햇살 같은 아랫목 이불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 한 그릇 밥 같은 그런 따뜻한 말, 따뜻한 발걸음으로 그대에게 가고 싶다. 이 말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의 책으로, 글로써 불후의 명시를 통해서 접해야 됩니다. 오늘 참 무모한 계획을 했고 너무나 빨리 이렇게 했는데, 이런 추억을 시간 좀 일주일쯤 지나니 많은 사람들이 또 잊혀질까봐 유진남 시인을 또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한이 형이 아마 엄청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책풍 우리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책풍의 작가분들, 우리 책풍의 가족들은 책풍을 사랑하고 책사 회원들 이런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밝혀줄 겁니다. 그 뒤에 늘 잔잔하게 시린 등 토닥여주는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유진남 시인은 늘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내일부터 우리 책풍 우리 작가들 단톡도 밝은 모습으로 좀 농담도 짓거리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 반 동안 참 처음 들어와서 해줬던 우리 옥자누이, 경량이 형, 우리 모경 형, 진함이 형 너무 고맙고, 우리 책풍 가족들 늘 한결같이 저희 곁에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노님 연락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명래 교수님 반가웠어요.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만 오세요.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